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K유통 오중고 수렁 홈플러스 회생 절차입니다. 네, 홈플러스 이 대형 마트 업계 2위죠. 전국에 이 마트 점포가 126개나 됩니다. 직원 수도 2만 명이 되는데 이런 홈플러스가 어제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었죠. 아마 많이들 이 속보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몰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다만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했다라는 거죠. 왜? 무려 3년간 적자가 쌓여서 이대로 두면 당장 5월부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일단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 정상대로 영업하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뭐냐? 2위가 이러면 3위, 4위, 5위 업계 다른 업체들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K유통 오중고다. 여기 보겠습니다. 거세지는 온라인 커머스 공습, 고물가와 내수 침체, 노조 등쌀의 고정비 증가, 부동산 침체로 자산 매각도 난항, 여기에 대형마트 겹겹이 규제까지 있더라. 이러니 이 살기 쉽겠느냐, 오중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중고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고물가와 내수 침체, 이 내수 침체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한국 경제 트리플 마이너스 충격, 생산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트리플, 세 개가 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생산, 소비, 투자가 다 마이너스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산업활동 증감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보면 그래프가 다 요 직전 12월에서 살짝 올라가는 듯 했는데 뚝뚝 떨어졌죠. 특히 빨간색은 유독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4.2%. 이게 뭐냐?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저효과가 있다. 조업일 축소 영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달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올라갔었는데 여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전달 그리고 그 전달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미중 관세 맞폭격, 통상전쟁 격화입니다. 네, 오늘 3월 5일이죠. 그런데 아직 미국은 3월 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날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예고했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물릴 겁니다 라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물렸습니다. 네, 실제로 물렸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는 먼저 일단 10% 관세 물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중국산에 10% 추가 10%까지 더 넣어서 관세 물리겠다라고 물렸어요. 네, 서명을 했습니다. 네, 물렸다라는 거죠. 네. 중국에선 미국 농축산물의 10에서 10% 우리도 관세 물릴 거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그래 그럼 우리도 10%더 올리지 라고 해서 우린 20% 그럼 이라고 맞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맞폭격에 맞폭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나면 최종 승자가 누가 됐든 패자가 누가 됐든 전쟁 터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가는 포성에 지금 세계가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정말 생사의 문제로 떨고 있는 곳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거침없는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끊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길 트럼프 대통령 새벽 사이에 기자들하고 이 질의응답에서 이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끊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희가 속보로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딱 뒤돌아서 지시를 사실 했다라는 거죠. 거침없는 트럼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해라 라고 직접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 파국 뒤에 조치를 했다. 여기에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지금 아이고 우크라이나 어떡해 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카드 진짜 꺼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 취득세 추진한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 유산 취득세로 취득세와 같은 형식으로 좀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어제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달 중 개편 방안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유산 취득세가 무슨 얘기야? 지금 상속세랑 뭐가 다른 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의 방식입니다. 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요만큼 받으면 기본, 더 많이 받으면 거기에 좀 추가해서 내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랑 다른 점이 뭐냐?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출세액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여러 명한테 상속을 할수록 이 내는 세금의 총액은 좀 작아지는 게 그게 유산 취득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 게 야당 안에 맞대응 성격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10억을 18억으로 올리자. 상속세 기준을 올리자라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그냥 취득세 개념으로 가자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잘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선관위 특혜 자녀도 징계 검토. 저희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다. 뭐 가족 채용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TV를 앞시고 인수인계할 때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인수인계까지 있었다. 문건까지 있었다. 매뉴얼도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혜 자녀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특혜 자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인 즉슨 이 자녀들이 아직도 선관위에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직 뭐 재판 진행 중이라 유죄 판결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정상 근무 중이다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었는데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제 얘기했던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자칫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뭘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사진 위에 글씨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 Ukrainians have their suit.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이 정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정장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장이야 싶은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금 전장의 군인이랑 늘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항상 군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장 없어요. 라는 비웃음 및 조롱을 좀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올린 사진입니다. 우리 정장은 이거다라는 거죠. 이 포탄에 이 무너진 이 건물에서 이 환자들을 이 시민들을 빼오는 지금 이 복장 이게 우리의 정장이고 그런 현장에서 직접 이 지원하는 의료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정장이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군복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정장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트럼프가 조롱한 게 젤렌스키의 이 복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존심이었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끊었다.
뭘 끊었느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때릴 무기 지원 진짜 끊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끊겠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끊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모든 군사 원자 중단하라고 직접 트럼프가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와 충돌이 있었던 지 4일 만에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했다. 이 얘기인즉슨 우방도 말 안 들으면 다 제재할 수 있어라는 경고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지원이 끊긴 우크라이나가 괜찮냐라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손 떼면 전체 군사 지원 반토막이다. 우크라이나 3개월 버티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지금 끊어라. 끊은 상태예요. 끊고 나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 3개월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 다음 그래픽. 이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래? 여기 좀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에 이번 1월까지 들어간 돈이 총 65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6조 원, 한 100조 정도의 군사 지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 지원하는 이 무기들을 좀 보면 여기 좀 나와 있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크스 한 대에 100만 달러, 네, 1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입니다. 대당 50억 7,500만 원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장갑차 그리고 뭐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등등 다 지금 이 한 대당 가격도 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싸네. 비싼 이유가 있죠. 성능이 고성능입니다. 공격력이 그만큼 러시아 무기를 깨트릴 만한 그럴 만한 공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미국이니까 지원이 가능한 무기들이다라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지원이 다 끊겼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젤렌스키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다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공중전, 해상전 다 우리 휴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을 지금 받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고 좀 중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당장 우리나라 네. 아까 제가 살짝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면하면서. 네. 주한미군 철수카도 진짜 꺼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자체 핵무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서 아니 트럼프가 벌써 우리한테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한미군 부담금 우리 안 내고 한국이 다 내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거 가지고 믿고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놓고 본다면은 현재 러시아와 접전 중인 우크라이나에게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장시간 휴전 상태로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얘기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 플러스 그다음에 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들 보호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외교 체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네. 우리 외교 라인들이나 상황들이 아직 외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실 정치권이 사실은 지금 뭐 조기 대선이니 이런 얘기들 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 안보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협상력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럴 경우에 우리의 플랜 B, 자체 핵무장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당장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꺼낸다고 했을 때 플랜 A, B, C까지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히토리오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에도 관심이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국, 캐나다 즉각 보복 관세 전쟁 본격화입니다.
앞서 저희가 일면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도 25% 관세 물렸고요. 정말 물린다고 했는데 진짜 물렸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물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추가 10%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볼까요? 지금 중국이고요. 캐나다고요. 멕시코입니다. 세 나라가 다 우리 보복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나라는 실제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죠. 멕시코는 5일, 오늘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물렸어요. 물린다고 했고 중국이 10% 물리겠다라고 하고 2월 4일부터 물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는 10% 받고 15% 물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오늘 그래? 그럼 받고 우리는 10%에 10%더 오늘 추가로 10%더 부과하는 안을 서명에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캐나다 주지사 트리도에게 설명하라.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관세는 즉각 같은 금액으로 인상될 거다. 보복관세 물려봐. 우린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거, 가만히 안 있지. 라는 얘기인 거예요. 총리가 아니라 주지사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이거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정당한 근거 필요성도 전혀 없다. 우리 WTO에 제소할 겁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이게 참 보는 사람이 다 좀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파고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이게 멕시코, 뭐 중국, 캐나다에 우리 기업들 다 나가 있는데 우린 괜찮냐라는 거예요. 대표 품목들, 네. 반도체, 자동차 딱 집어가지고 한국산에 대해서도 몇 %. 이게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는 직격탄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미국의 현지 공장, 그래서 직접 거기서 생산하는 거. 근데 그걸로 지금 부족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전방위적인 이 관세 전쟁은 두 나라끼리 맺은 FTA, 상호 간에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이 WTO 체제, 이게 완전히 지금 형해화돼 버리는 네. 상황이니까 이건 뭐 그때그때마다 그냥 일이 터지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TSMC가 뭐 우리 이따가 다룰 겁니다. 트럼프가 인텔하고 협력해라.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생산도 늘려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덥석 그동안에 6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1000억 달러 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그동안에 발표했던 미국에서의 현지 투자를 더 늘리는 거. 이게 카드가 될 거냐.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보면 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거에 조금 더 내놔. 이렇게 끊임없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밀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상황과 또는 여건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에 네. 유사하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왕창 내놨다가 저쪽이 만족 그래 이제 그만해 이렇게는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이런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네. 한국 경제는 정말 설상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안개를 빨리 걷어내는 거 이게 국가 네. 경제에도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걸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식의 이른바 트럼프식의 이 협상 전략 밀당이냐? 밀당이라고 하면 밀 때 살짝 밀리고 또 당길 때 또 제대로 당기는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하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어떤 이른바 세계 질서라는 게 다 형해화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게 TSMC, 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거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TSMC,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천억 달러 내밀자 14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 우리 투자하겠습니다, 미국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만 침공 땐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언뜻 보면 이건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대만이 한 1,000억 달러치 안전을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에는 트럼프가 과연 얼마를 매기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얼마가 되는 걸까요? 우선 한미 간에 지금 현안 중에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네. 얘기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거의 숫자로 뭐 막무가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한 10억 달러 정도일 거예요. 현재는. 그러나 이걸 뭐 10배 더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초두에 우리 최수영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한미군이 그러면 철수될 수 있는 카드 네. 꺼낸다. 그다음에 그거에 맞서서 보수 일각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핵무장 하자 그러는데 핵무장이라는 게 말로만 되나요? 미국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에 이것도 역시 밀당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는 핵무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외쳐서 되는 핵무장은 아니에요. 물론 기술력은 우리가 확보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여건도 네. 가능해요. 중요한 건 한미 간에 이거 역시 밀당해서 풀어주느냐가 키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훌쩍 건너뛰는 대안은 아니에요. 결국 경제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그러면 우리도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할게 라고 얘기하면 한미 관계가 그러면 또 확 풀릴까.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사안에 따라서 저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TSMC는요. 대만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맞춰서 대만을 사실상 우리가 장악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시진핑이 지금 그게 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9년까지 이 기간 중에 그러면 정말로 재래식 충돌을 포함한 뭔가가 생길 경우에 미국이 거기에 낄 거냐 말 거냐. TSMC가 저렇게 미국과 손을 완전하게 잡음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으로 얘기하는 인계철선.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돼 있는 네. 와이어를 하나 확실하게 묶어놓은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런 식의 와이어를 묶어놓는 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런 점에서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결국은 그 와이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깨에 자꾸 뭔가가 얹어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수록 정부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지금의 이 파고를 넘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손잡고 같이 넘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봐요. 공공의 적? 누구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의 적.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오늘 마포 홍대에서 이 오후 3시에 북콘서트를 하는데 청년층이 많이 오는 곳이죠. 대략 한 이 당대표 사퇴하고 한 70일이 좀 넘어서 한 2달 조금 넘어서 드디어 이 사실상 이 연평해전 공연에는 보러 가긴 했습니다만 거기는 본인이 말하는 본인 주인공인 자리는 아니었는데 북콘서트는 본인이 주인공인 사실상 공식 행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나왔다는 거 최수영 위원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사실 이 첫 행보의 첫 일정, 장소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의미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치른 당대표 선거에서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습니까? 중도와 수도권 청년을 잡는 정당 되겠다. 아하. 중수청. 네. 지금 보십시오. 자, 중도, 수도권 청년이 딱 떨어지는 장소와 그 행사 그 기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찾는 홍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의 한 중심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소구하는 것은 중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다면
저는 함축된 메시지, 사실 북콘서트에서 할 얘기는 뻔합니다. 실제 책 내용 가지고 얘기하고 네. 뭐 저자와의 대화 비슷하게 또 얘기도 하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겠죠. 그런데 이미 장소에서 이미 본인이 할 얘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조건절은 달았어요.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지지자에게 미안하고 조건절은 이미 하나 달아놓은 상태니까 네. 여기에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할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바, 만일 지금 뭐 광장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스윙하는 전략을 잡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세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공세가 그 본인을 향한 재등판에 대한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네. 장소의 정치학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디딛고 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의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첫 행보를 이 청년들이 많은 홍대에서 이게 지금 연다는 거, 북콘서트로 연다는 거 이거 중, 수, 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아우르는 포석으로 지금 여길 잡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 한동훈 대표 하지만 뭔가 조심조심 한 걸음 내디딜 거다. 왜? 주변에 너무 적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 뭐 저자와의 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한테 뭔가 질문도 받고 여기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대구일보입니다. 한동훈 보수 세력 단합성 강조 탄핵 반대 집회자의 감사 표명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대한민국과 보수와 국민의힘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선의로 자기 시간 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애국심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미안하고 고맙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넘어야 할 강이 하나 한동훈 대표 앞에 있는 그걸 지금 짚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계엄엔 반대했잖아요. 네. 사실 12월 3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의원이 아닌 신분에도 계엄 반대의 계파 또는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 한 20여 명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건 계엄엔 반대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그건 찬성할 수 없어?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미안하고 고맙다. 왜? 지금 보수층은 중도에 대해서 구애 이거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극우, 뭐 태극기 부대든 뭐든 간에 그쪽의 구애만을 지금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고 얘기해서 파문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 상대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건데 그런 열성적인 지지층, 그런 열성적인 극우 세력을 한동훈은 어떻게 과연 대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미안하고 고맙다. 저 말에 지금 녹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지금 재개? 이게 맞나요? 오늘 아침에 나온 표현 중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재개를 삼수라고 한 얘기, 삼수 만에 다시 나왔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총선 끝나고 네. 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계엄 때 다시 대표에서 사퇴했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삼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죠. 이 짧은 기간 안에 한동훈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해주는 팬덤층 이건 뭐냐. 이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어정쩡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최수영 의원이 중수청 맞는 말입니다. 청년층 중에도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한동훈이 넘어야 될 강이 굉장히 저는 넓고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강이 넓고 깊은데 이런 애매하고 어정쩡한 표현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지금 하신 말씀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게 최수영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갈 생각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통과를 하려면 결국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이 지지자들도 다 안고 다 함께 내 사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런 어정쩡한 표현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우회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경선 룰,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네. 당원 투표 50과 여론조사 50입니다. 그렇게 당에 20년간 뿌리를 두었던 홍준표 전 지금 대구시장이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져가지고 그랬죠. 후보가 안 됐어요. 네. 자, 20년간 당에 뿌리였던 사람조차도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있어서도 안 되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과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정쩡한 스텝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도 쓰고 지금 이미 북꽃 선택하기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하고 네. 자꾸 제가 조건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이라는 양대 진영과 진영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중도의 소구력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선을 통과하고 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제 북꽃 선택을 이제 시작으로 계속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자기 스텝을 밟을 것인가. 근데 그 비율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정치적인 스탠스 굉장히 예민한 아마 지뢰밭 밟기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쥐레밥 밟기 게임. 이거는 한 번만 잘못 밟아도 바로 터지는 게 쥐레죠. 이 쥐레밭을 그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아주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애매모호한 스탠스다, 발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른바 애매모호한 요 발언에 이 보수의 전사라고 부르는 이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갇혀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을 비롯한 그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수 그 세력이 장기 집권해야 되는 거 또는 권력 잡기 위해서 하나 뭉쳐야 되거든요. 예. 네, 전한길 강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준 게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 보수는 하나로 뭉쳐야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전한길 강사의 이 유튜브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느냐?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동훈과 엮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핵의 원흉입니다. 연결고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한동훈 끌어안고 가는 순간 폭망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감싸면 안 돼요. 손잡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강한 항의에 이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전한길 씨가 바로 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볼까요? 이렇게 올렸어요. 해명.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당연히 없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안 간 게 보수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그나마 감사하다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호래자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게 딜레마예요. 제가 말씀드린. 자, 근데 네. 전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약간 조금 조소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잖아요. 감사하면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나마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앞선 얘기가 네.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에 안 간 게 그나마 감사하다. 사실 전직 당대표가 민주당 갈 수 있습니까? 이재명 지지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비꼬는 얘기였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중의적 어법으로 이른바 톤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댓글이 저렇게 험악하고 저렇게 아주 그냥 불쾌하게 다가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처한 현실이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그 사실 다시 전직 당대표의 위상과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격을 갖고 다시 도전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이 당 안에서 그다음에 강력한 지지층 안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아주 세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계엄의 바다를 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그 정말 한동훈은 그 배신자의 바다라는 이 말하자면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홍대 입구에서 첫 시작은 하지만 네. 저는 과연 이 정도의 그 타격감으로 다시 한번 당에 그런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뭐 실질적으로 그런 잠룡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좀 주목이 됩니다. 좀 힘들게 한 발을 디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아까 지뢰반 말씀을 하셨고요. 힘들게 한 발로 내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눈길이 쏠리는 게 오늘 북콘서트죠. 오늘 북콘서트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넓은 강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딜레마.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승용 의원의 마지막 얘기 중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대한민국 보수 집단에게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떠오르시는 분 있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때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배신한 걸로 됐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지금 뭐 원내대표로 하고 있는 권성동 대표를 비롯해서 오히려 더 앞장선 분들은 뒤로 빠져 있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집단 내에서 얘기하는 배신자, 네. 무엇을 배신했느냐, 누구를 배신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한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그 배신자 프레임에 아마 녹아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친 다음에 네. 보수에서 대안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건 뭐죠? 배신자 프레임을 만약에 씌운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의 도구로 쓰여서 충성을 다했던 그 윤석열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한동훈 역시 그런 점을 공략을 한다면 전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건 그야말로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거다. 정말 정의와 올바름을 생각한다면 탄핵에 대해서 아니 계엄에 대해서 네.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그게 보수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중도를 껴안는 길이고 그게 한동훈이 그나마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전한길 씨가 이런 어떤 댓글 항의에 칼 차단을 했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야 될 딜레마고 이 강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전한길 씨만 칼 차단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또 칼 차단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모렴치한 거죠. 연대와 네. 연합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맞습니다. 이 늘어난 극우 세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네. 그랬을 때는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죠. 물론 이제 야권 인사입니다. 근데 뭐 야권 인사가 당연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좋게 보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전 마지막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반극우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다 같이 가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사과 없이 나오는 거 이거는 모렴치한 거예요라고 아주 딱 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사실 전 지사가 해야 할 일은 네. 본인이 공론회장을 왜곡시켰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지 최소한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했던 한동훈 대표 보고 사과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여권을 더 극으로 몰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우클릭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도 한동훈조차도 극우에 대해서 몰면서 당신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저는 오히려 이거 민주당의 큰 빅픽처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민주당은 한 국민의힘을 극우 고립 작전으로 지금 다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봐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뭔가 어떤 뭐 경쟁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실상 결국은 다 하나의 민주당의 큰 그림 차원 아니겠느냐.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깰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원로 12명. 대한민국 성취와 공동체 지키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야 원로들, 전직 총리들, 국회의장들이 10수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의 가치와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화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이제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그런 강론적인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서 개헌을 통해서 좀 더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와 권력 구조를 가져서 부수해서 무한 정쟁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개헌하자고 그래. 딱 한 사람 이 대표 환자만 안 하자고 그래.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직 총리 지금 뭐 정태철 헌정 회장이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개헌 다그친 여야 원로들 이 대표도 머리 맞대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대표,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다들 이재명 대표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네.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막은 일도 없고 다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안 할 수 없죠. 예.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 건데 이수근 변호사님. 지금 아까 정대철 회장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딱 한 사람 너만 반대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포위당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 안 밝혀도 되는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머리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네. 그런데 지금 원로 12인이 모였잖아요.
그 12인의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대통령제로 가자. 네. 또 뭐 4년 중임제로 가자. 또 지금 앞으로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임기를 줄이자라거나 또 양원제로 가자,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보면 경선 한 달, 본경선 한 달이잖아요. 네. 딸랑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달간 뭐 계엄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해서 통치행위다, 내란도 아니다, 뭐가 문제냐, 탄핵 기각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블랙홀로 빠지는 것이지 사실상 뭐 결론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블랙홀로 빠져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 쪽에서 이 헌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을 그럼 바꾸자, 개헌하자라고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건드리면 블랙홀인데 블랙홀에 자진해서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창근 의원님. 근데 여야 원로 12인이 다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개헌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이 발의됩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거는 향후 다음 총선까지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190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과반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차기 대통령이 발의해야 되는데 과연 안 하겠다. 이 의지 아닐까요? 그리고 설사 발의됐다 하더라도 네. 발의된 다음에 공고기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한 기간을 다 합치면은 만약에 현재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만약 인용이 됐다 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20일 공고 그리고 그 국회 투표 그리고 또 국민 투표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야 원로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야 원로가 제시하는 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걸 떠나서 원포인트 개헌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제왕적 권력제 가진 대통령제가 잘못됐다면 네. 그것만이라도 민주당이 해야죠. 근데 지금 논리로는 다음 총선 때까지도 안 하겠다는 논리예요. 예.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안 하지 않을 도리가 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안 한다는 거는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나 때는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게 맞는 거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정대철 회장이 딱 한 사람 이 대표만 하네요. 우리가 뭐 이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좀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이른바 이 대선 주자들은 다 이 개헌을 하자는 입장인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지금 통틀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대선 주자들 일단 여권에서는 당장 차기 대통령부터 좀 임기를 좀 줄이자. 그리고 줄이고 난 다음에 시작한 그 다음에 이제 중임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단축 그리고 4년 중임제 도입하자가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라는 거죠. 근데 당장 차기는 모르겠고 일단 아무튼 4년 중임제는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 홍준표 시장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야권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 야권에서는 일단 김동연 지사는 네,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4년 중임제로 가자. 당장 차기는 모르겠지만 4년 중임제 가자라는 얘기는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합시다. 요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김부겸, 김경수 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권에서 여론조사 1위는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문제가 있으면 차근차근 고쳐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창근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해야 되면 빨리 해야지. 지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 하는 건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또 저마다 입장이 또 다른 것도 분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대세가 사실 3년 단축, 4년 중임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중임과 관련돼서는 현재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세에 따른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면은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과 총선을 맞춘다. 그리고 4년 중임한다. 그럼 시간이 지금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주자가 저렇게 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4년 중임, 3년 단축, 총선 대선 맞추는 게 모아졌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죠, 국회에서. 그것이 지금 답이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에서 이제 두 사람, 김부겸, 김경수 대권 주자도 권한을 축소하자는 자체가 네. 권력제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권력제와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고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와 관련된 거는 차기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논의해도 늦지 네. 않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 개헌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 대표만 안 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에 약간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압박을 넣으신 건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또 이렇게 다른 주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본인이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 내려놓으라고 라는 얘기를 사실상 괄호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을 내려놔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이었습니다만 한 2년 6개월 지나면 다 레임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3년만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집권하자마자 레임덕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3년만 하겠다는데 저분은 국정을 불안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도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개헌 논의가 네. 정말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처지에서 나는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임기 3년 줄인다고 할게. 그래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또 대통령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개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자신의 정략적인 선택이거든요. 이런 정략적인 선택만으로 지금 2달 만에 조기 대선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오히려 블랙홀만 당길 수 있고 또 집권 3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요즘 대통령들 5년 임기라고 해도 2년 반만 지나면 다 레임덕인데 그러면은 대통령 되자마자 레임덕하고 그냥 끝나겠다는 거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거는 뭐 제대로 일 안 하겠다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판 흔들어 보자 뭐 지금 이런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살짝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개헌이라는 게 하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하면 좋은 건데 이거를 어차피 지금 대선까지 한 70일 정도 일정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헌하면 뭐 5년에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뭐 나는 사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여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가져간다 하는 거는 그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서 힘도 못 받고 네. 위기 극복하는데 리더십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인하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70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대선까지 70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안에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마치 지금 뭐 임기 단축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사심 없어 보이는 척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자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창근 의원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역대 우리나라 5년제 단임제의 폐해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단적으로 임기 첫 해에는 전임 대통령이 세운 예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예산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기 2년차, 3년차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기 3년차부터 벌써 내임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5년 단임제 폐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각종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부정 비리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년 단임제 폐해를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에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런 주자들이 뭐 3년 단축, 4년 중임 그리고 총선 대선에 맞추자는 거는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차기 다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자는 취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러한 체제, 네. 임기 단축과 관련된 그러한 개헌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만약에 3년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체제를 잘 닦아놓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안정적으로 미국처럼 4년 중임에 관한 그러한 거를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5년 단임의 폐해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네. 방금 이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개헌 안 하겠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사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왜 문제인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뭐 개헌을 하겠다는 이 주자들의 입장을 쭉 봤는데 다 넓게 분포가 돼 있었죠. 그리고 당장 여기 나와 계신 두 분도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게 좀 개헌이 사실상 70일 안에 돼야 되는데 이런 많은 얘기들을 다 용광로 안에 넣어서 결국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만들어내려면 적극적으로 모두가 또 의견을 표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관용차에서 서울시 문건 훔친 여성. 오세훈 시장 관용차가 이른바 도둑을 맞았다고 그래요. 누구냐 봤더니 신원 미상의 20대 여자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 대낮이죠. 대낮에 시청 후문에 주차가 돼 있는 오 시장 관용차에 신원 미상 여성이 침입해서 서울시 문건, 생수, 마스크를 훔치고 도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CCTV에 지금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누구예라고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승훈 변호사님. 생수, 마스크를 훔치러 관용차에 들어온 거겠느냐. 목적은 결국 문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저 20대 여성이 서울시 문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그 문건이 뭔가 비밀성이 있고 자신이 의도해서 문건을 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획적인 범죄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적인 범죄를 가진 사람이 생수와 마스크를 훔쳤다? 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썼을 가능성이 높고 생수는 오세훈 시장이 마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 여성이 정말 비밀 문건을 훔치려고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우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극성 팬이 오세훈 시장의 물건을 가지려고 훔친 것인지 여기에서 의문이 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금방 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서울시에서 이 문건이 정말 기밀성이 있고 중요한 문건이었는지에 따라서 네. 좀 계획적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극성 팬의 범죄인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극성 팬, 뭐 약간 스토커 같은 그런 느낌의 이 극성 팬일 수도 있고 목적이 마스크와 먹던 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서울시 문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창건 의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 여성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왜냐하면은 사실 서울시 문건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외비 문건도 있지만 네. 저 여성이 우발적인 범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정말 계획적이다. 네. 그렇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CCTV에 이미 신원 인상착의가 네. 이미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왜 그랬느냐는 나중에 체포한다면은
다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범죄에 의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정이 지장을 받거나 네. 서울시 행사가 지장을 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날은 또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휴일이었고 또 사람이 서울시 후문 쪽에 많이 다니질 않습니다. 휴일에는. 그리고 경비로서는 네. 그러한 사법 경찰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여성이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도 앞으로 저 일을 계기로 더 보안 검색 보안 강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네. 일단 물론 시청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었긴 합니다만 차가 잠기지 않고 열려 있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안적인 부분도 좀 허술한 게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 쫓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뭐 이 여성의 뭐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뭐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경찰이 실제 체포를 해서 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내막이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멜라니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인 거죠. 미국 영부인. 첫 행보는 보복성 음란물 입법 촉구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거의 전 세계의 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죠. 이게 유명세인지 악명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남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가운데 영부인은 조용하네. 영부인이 드디어 공식 서상에 나섰다라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시죠. Day with a common goal, to protect our youth from online harm. The widespread presence of abusive behavior in the digital domain affects the daily lives of our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I urge Congress to prioritize the passage of the Take It Down Act bill. This legislation is essential for addressing the growing concerns related to online safety,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promoting a healthier digital environment. 네, 멜라니아 여사 직접 나서 굉장히 좀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죠. 보복성 음란물 이거 안 된다. 이거 입법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부인이 직접 발벗고 나섰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한데 근데 목소리 톤에서도 느껴집니다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TPO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상황에 이 적절하게 좀 맞춘 이게 말도 있고 의상도 있고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는 좀 정장을 입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얘기한 거 이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셔츠에 정장에 또는 넥타이까지 차고 있다는 거 보면 좀 남성적인 이미지 또는 강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일성이 음란성 보복물 여기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또 여성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만 2기 때는 강한 이미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상에서도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나 좀 이미지를 좀 갖추고 싶은 거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재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처럼 혹시 또 여성 대통령의 꿈까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집권 시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겠다.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트럼프 정부는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또 국민들께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지 정장으로 거의 뭐 넥타이까지 하고 베스트까지 입고 그리고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유독 눈에 띈 이유가
이전의 멜라니아와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1기 때와 너무 다르네. 보스레이디로 변신한 멜라니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모습은 이 모습인 거죠. 정장을 입고 지금 베스트에 넥타이까지 바지 정장을 입은 지금 멜라니아인데 근데 1기 때는 첫 등장에 이런 원피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원피스를 입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지금 어제는 이제 첫 등장이긴 했습니다만 좀 자주 나오려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더 자주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의 백악관 공식 사진도 보면 확실하게 변모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주려는 그런 의상을 했고 그리고 남성 의상을 많이 입는 그런 모습이고 의상에서 우리가 주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말은 안 해도 의상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는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2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 아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다만 포인트는 본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비슷해요. 1기 때도 청소년의 주안점을 두고 행보했지만 다만 여성스럽게 조심스럽게 했다면 2기 때는 같은 청소년 맥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확실하게 내가 전면에 등장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봤을 때 앞으로 등장 횟수는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 순방이나 기타 등등 정상회담 이런 때에서도 아마 의상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더 강한 보완제로서의 그런 카리스마 이미지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좀 더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많은 목소리를 낼 거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멜라니아 여사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라고 확인은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좀 대면대면하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어쨌거나 이렇게 보완제로 간다는 얘기는 본인도 본인 나름의 내 어떤 캐릭터, 내 이미지를 따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혼인계약서를 수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또는 혼인 전에 혼인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설설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분을 좀 요구한 것 같고 또 벌써 자신의 아들 베런 트럼프가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베런 트럼프를 키우려고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좀 부인상, 어머니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이 또는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또 더 좋은 미래, 또 미국을 또 이끌어가는 미래로서의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도 좀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멜라니아 여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는 독립을 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나만의 독립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